이스라엘은 결국 강경책을 골랐습니다. 하마스의 침공으로 수많은 인질을 잡히고 큰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이들은 어설프게 협상에서 후환을 남기느니 하마스와 아예 사생결단을 내버릴 작정인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대량의 지상군을 집결시켰고 진격 명령만 기다리던 이들은 10월 27일 마침내 전투기의 지원을 받으며 중부 가자를 급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와 북동부에서도 침투를 시작했고 전선을 총 3개로 나눠서 가자 공략에 나섰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1월 2일까지 이스라엘은 매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자 지구를 둘로 분단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핵심지이자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시티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가자 중부 전선은 그대로 밀고 나가 해안선까지 도달하며 가자 지구 전체의 허리를 끊었고 북부와 북동부 전선은 점령지를 확대시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후 힘을 합쳐 남하하면서 가자 시티 북부 시가지로 점차 접근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하마스 본진을 완전히 단절 고립시키고 시가전을 감행해 완전히 소탕할 작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간지 하레츠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테러 조직 하마스의 진원지인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기갑부대와 보병 및 공군이 하마스의 전초기지와 본부, 발사 위치, 그 밖의 추가 테러 기반 시설을 공격했다며 근접전에서 조직원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그는 또 휴전은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둘러싸고 육지와 해상, 공중에서 하마스의 지휘통제소 등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어 무장 조직원 130여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이어진 치열한 전투로 카라마와 자이툰 일대를 공격해 가자시티 중심부로 다가갔으며 일부는 공습과 해상 군함의 포격 지원을 받았다고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날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공군기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시티를 포위 중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전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의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군 병력은 밀집되고 복잡한 도시 지역에서 전투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와 공중과 바다에서의 공습 지원이 전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이 전투의 정점이라며 우리는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고 가자시티 외곽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오라 에일랜드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이스라엘군이 이번 작전으로 쉽게 가자지구 북부를 남부와 차단했으며 가자시티를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습니다. 에일랜드 전 의장은 이스라엘군이 포위망을 유지하려면 가자지구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터널도 파괴해야 한다며 힘든 전투가 수주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죠.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이스라엘군이 마주한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중부로 침투해 가자 지구를 분단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육상의 점령권일 뿐이었습니다. 상대가 하마스라면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바로 땅굴인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지 지하에 있는 하마스가 마련한 땅굴망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하마스는 북한과의 교류 과정에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DMZ를 넘어 마련해둔 땅굴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격리하기 위해 국경선에 높은 격벽을 건설하는 와중에 하마스는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북한산 땅굴이었죠. 이들은 스승인 북한 못지않게 땅굴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 지구 지하에는 체계적인 땅굴망이 뻗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랑스레 그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안에다 이번 침공의 신호탄이었던 가삼 로켓 등을 보관하는 모습까지 과시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지상을 점령했다고 한들 하마스가 언제 땅굴에서 튀어나와 게릴라 전술을 펼치고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를 완전 소탕하기 위해서 가자시티를 분단시킨 것인데 땅굴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분단 전술이 기능할 턱이 없습니다. 하마스 주요 인물들이 땅굴을 통해 포위된 가자시티를 빠져나가 버리면 이번 대규모 지상 작전 역시도 그냥 화풀이 수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땅굴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두된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소위 말하는 스펀지 폭탄입니다. 이건 진짜 폭탄은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특정 화학 물질 두 가지를 섞었을 때
폭발적으로 거품이 발생하고 이를 가만히 놔두면 결정화되면서 굳는 것을 이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방식으로 하마스의 땅굴 안에서 스펀지 폭탄을 터뜨려 거품으로 땅굴 안을 채워버리고 그대로 굳혀서 땅굴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좀 더 편리하게 운용하기 위해 금속 칸막이가 있는 특수 플라스틱 용기에 두 화학 물질을 집어넣고 던지기 직전에 금속 칸막이를 제거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장치까지 만들었죠. 다만 이 방법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우선 땅굴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뿐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취급이 까다로운 나머지 이걸 운용하다가 화학물질을 뒤집어 쓰고 시력을 잃은 병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하마스 본거지를 포위하고 본격적인 소탕전에 돌입하려는 상황에서는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른 것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폭발을 일으키는 데에 화약이 아닌 가연성 기체를 이용합니다. 목표물에 근접하거나 접촉하면 내부에 저장하고 있던 가연성 기체를 흩뿌리는데 이 분무운이 수십에서 수백 입방미터에 달합니다. 그 뒤 이 분무운에서 개방 공간 증기운 폭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폭탄과는 달리 순식간에 화구를 형성하며 주변으로 고압의 충격파를 방출합니다. 이 충격파가 매우 강력해서 열압력탄은 구조물 파괴의 스페셜리스트로 여겨집니다. 의외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일반적인 폭발에는 매우 강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폭발을 견딘 원폭돔의 사례를 생각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폭탄으로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열압력탄이 등장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열압력탄이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폭풍과 충격파는 벙커조차도 하늘 높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땅굴 역시 열압력탄이 날아오면 꼼짝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굴의 원조인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땅굴 대책으로 갖가지 유형의 열압력탄을 운용하고 있는데 다연장 로켓포탄, 수류탄, 유탄, 대전차 로켓탄 등 개인 화기부터 군단급 화기까지 다양한 투발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의 땅굴 등 지하시설을 목표로 한 열압력탄 공격 노하우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하마스의 땅굴에 대처하기 위해 열압력탄을 꺼내든 것도 한국의 사례를 본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게서 땅굴을 배워온 하마스를 잡는 데에는 한국에게서 배워온 열압력탄 전술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한국이 열압력탄을 운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지뢰입니다. 열압력탄이 발생시키는 충격파는 실내에서는 구조물 파괴에 사용되지만 야외에서는 지상 일정 범위에다 한 번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응용됩니다. 즉, 일정 범위 내에 지뢰를 한 번에 격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DMZ는 세계 최악의 지뢰 매설지대. 여길 그냥 지나가는 일은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한국은 유사시 북진을 위해 이곳에 막대한 지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열압력탄을 대거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에서도 확인됐죠. 앞서 보신 영상이 그 장면인데요. 하마스가 이미 지뢰를 대량 매설해 요새화시킨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열압력탄을 투하해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죠. 현재 이팔 전쟁은 지난 1년 반 동안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던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개시 단 이틀 만에 요새화된 가자지구를 반으로 쪼개버렸고 앞으로 진행될 시가전 역시 이번만큼은 아니라도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3국의 입장에서 이들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 간의 현대적인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첫 번째 사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지켜보는 다른 국가들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사태가 너무 많아서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한쪽도 제대로 된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던 모습, 드론의 활약으로 흑해에 수장되어버린 모스크바함, 진창에 빠지고 급조 폭발물에 맞아서 무력하게 불타던 전차 등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현대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이 충격을 거름삼아 각국은 현대전의 교리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처음 활용하는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앞서 보셨던 이 영상은 이스라엘은 물론 하마스조차도 현대전의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차를 향해 폭탄을 들고 달려가는 것은 하마스의 특공대원으로
이런 무모한 돌진을 감행한 이유는 얼마 전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을 보란듯이 무력화시킨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이 작동해서 하마스의 대전차 미사일을 막아낸 장면이 포착된 것인데요. 기껏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이 트로피의 하드킬 요격탄에 맞고 폭발해버리고 메르카바 전차는 말짱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장면에 하마스는 상당히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금세 이에 대응해서 위의 영상과 같은 특공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폭발물을 전차 밖에서 터뜨려서 트로피의 센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먼저 달려가 폭탄을 설치한 특공대원이 돌아오자마자 다른 하마스 대원이 대전차 미사일을 꺼내 폭발이 일어난 그 자리를 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가 격파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큰 폭발이 포착되었고 이 영상 공개 직후 이스라엘 측 사상자의 2명이 추가되었다는 정황에서 하마스가 트로피를 뚫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처럼 2.8 전쟁은 새롭게 등장한 현대적인 전술들이 서로 뚫고 뚫리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이어가는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이곳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땅굴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